네, 2022년 7월 15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거하고 국제 문제를 다루는 그 인식, 이 사고의 범위가 어디까지였을까 궁금했는데 저는 상당히 좁다라고 봤었는데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그가 제공했습니다. 지정학의 힘이란 책을 그가 제시했습니다. 아, 지정학의 힘, 이것이 그의 인식, 국제정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의 한계였구나. 저는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의미가 있으려면 조건이잖아요.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조건은 영어에서 if 문장으로 시작되죠. if 뭐뭐뭐 하면 할 수 있죠. 저도 주식이 떨어졌을 때 샀으면 부자가 됐겠죠. 부자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조건을 내가 못 채우는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사기죠. 네. if를 해결하지 못한 문재인의 몽상, 헛꿈,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게 김동기 변호사가 쓴 지정학의 힘이란 책을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지정학의 힘은 현 정부 인사들에게도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지정학적 상상력, 전략적 사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지정학은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에게 숙명. 우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을 덫이 아니라 힘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땅땅땅 썼네요. 그래서 이 김동기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며칠 전 이 책을 보는 사진을 책 보면서 옆에 이렇게 앞에 고양이가 지나가는 사진도 같이 찍어서 이렇게 띄운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 책을 최근에 봤던 얘기죠. 이 책을 보니까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2020년 출간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한반도는 이념적 반목에 갇혀 있다. 이념적 반목만 해결하면은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서 아주 클 수 있는데 이 이념을 풀어버리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평화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자인 김동기 씨는 이런 분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많은 자료가 없었어요. 이거 보니까는 전남 당양 출생으로 돼 있고 60년생입니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나왔고 미국 코넬대에서 LLM, 우리를 얘기하면 법과대학원을 로스쿨 나온 거죠. 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모양입니다. 60년생이면은 79학번이네요. 정상으로 갔으면 서울법대. 그러니까 뭐 제 또래인데 그때 대학 들어간 사람은 광주 사태를 받고, 네, 그걸 쭉 겪고 전두환 정권을 겪었죠. 아주 굉장히 치열한 대결의 시대를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대학생 시절에 사법시험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 분단 때문에 냉전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세계는 그렇지 않더라. 이미 오래전에 이념의 시대가 끝나 있다라는 걸 이분은 미국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냉전적 세계관을 허물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리고 나서 한반도를 보니까 한반도는 열강들이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우리를 차지해서 우리가 냉전적 대결을 하게 된 거지, 그거다. 그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예. 열강들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 지정학적 조건이 좋아서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념적으로 갈리게 됐다. 그럼 우리가 이 지정학적 조건이 좋으니까 강대국이 우리를 지배한 거니까 거꾸로 우리가 남북이 화합을 해버리면 이 이점을 이용해서 큰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의 주 내용입니다. 몇 가지 나온 서평들을 좀 봤어요. 봤더니 전제는 이렇습니다. 이 책 김동기 씨의 전제는 강대국들은 욕망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 계속 팽창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강대국들이 이제 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봤는데 그 유명한 알프레드 마운의 시파워를 거론합니다. 해군이나 해양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알프레드 마운 책을 다 봅니다. 이거 안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미국의 워싱턴이나 뉴욕, 런던, 파리, 대한민국 서울, 부산, 도쿄, 오사카, 코베, 중국의 베이징까지 상하이, 세계 최고의 도시들, 최대의 도시들은 해안가에 있거나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바다로부터 100km도 들어가지 않은 바닷가에 있습니다. 이 육지가 큰 육지가 있으면 육지의 한복판에 땅덩어리 큰 대륙의 한복판에 큰 도시가 있을 것 같죠. 천만에 거기에는 험한 산맥이나 있거나 사막이나 있거나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륙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을 공부할 때는 림랜드, 허브랜드를 많이 얘기합니다. 림이라고 하는 거는 자전거 보면 바깥이 이렇게 림이죠. 자전거 이 둘레가 자전거 바퀴 둘레가 림이고 허브는 자전거의 센터죠. 그 육지에서 허브의 중심 국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대륙의 가의 중심 국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림랜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패시픽 환태평양 훈련이 패시픽 림 이렇게 그 태평양 둘레에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훈련이거든요. 림랜드가 중요한데 이 알프레드 마는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그런 림랜드 중에서 바로 그런 림랜드가 중에서 바다로 바로 나가기 좋은 곳이 그것을 차지한 나라가 강국이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왜냐? 육지로 도로를 내려면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산맥이 있고 길을 내기 어려운데 바다는요. 날씨만 좋으면 무조건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바다로 양쪽에 2000km 떨어져 있어도 그거는 20km도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날씨만 좋으면. 물론 폭풍을 치면 좀 어렵겠지만. 근데 산맥이 있고 뭐가 하면요. 100km 떨어져 있어도 이거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되려면은 이 해양으로 나가는 통로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 해양을 또 육지로 이어지는 통로로 갖고 있는 그런 림랜드가 핵심이다. 뭐 그런 게 이제 알프레드 마한의 이 해양론의 핵심이죠. 시파워의. 지정학적으로 그게 좋은 자리다 이겁니다. 우리는 대륙의 큰 대륙을 찾아 센터에 있는 나라. 유라시아 대륙이 가장 큰 대륙이죠. 센터가 어디입니까? 중앙아시아 어디 깨죠? 중앙아시아 뭐가 있습니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탄 나라. 그 나라를 또 가보면은 허허벌판에 없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도 미국의 한복판, 대륙 한복판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미시시피 강이 좀 흐르긴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백길이 좀 있는 거 제외하면은 거기 뭐 큰 도시도 없잖아요. 뉴욕이나 LA나 워싱턴이나 뭐 시애틀이나 다 해안가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중심부가 뉴욕 쪽이니까 동부에 있고 그 다음 중심부가 LA 서부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파워 이론은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심부는 어디냐? 해안가입니다. 그 중에 어디겠습니까? 한반도는요. 자세히 보시면 한반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옆에 황해가 있죠. 황해가 거대한 만이죠. 항구는 어디다 만듭니까? 이런 만에다 만들지 않습니까? 수심이 좋은 만에다가. 우리 서해는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굴곡이 굉장히 많아서 만이 참 많아요. 아주 항구 만들기 좋습니다. 중국 쪽은 오히려 우리 황해를 마주한 중국 쪽은 밋밋해갖고 만이 별로 없어서 항구 낼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은 많이 많아갖고 좋은 항구가 많아요. 오사카, 코베, 요코하마, 도쿄 아주 굉장히 많고 사세보, 쿠레, 요코스카 등등은 또 해군 기지가 되고 있고 굉장히 많죠. 근데 일본은 뭐가 약점이에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륙하고 통하지 못하잖아요. 섬이 아무리 커도 대륙보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데 이쪽이 좋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바로 림랜드고 지정학적으로 좋은 자리다. 여기에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힘이 약하거나 우리가 쪼개져 있으면 강대국들이 먼저 차지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서 그걸 이용한다. 근데 우리는 강대국 두 개가 충돌하다 보니까 분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게 이분의 시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냐? 우리가 지금 우리 남북이 쪼개져 싸우고 있는데 합쳐져서 하나가 돼갖고 이 강대국 밀어내고 우리가 이 조건을 이용해서 강국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이 관점에서 국제정책을 강의하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얘기하는 게 이
냉전에 너무 이념 대결에 갇혀 있으면 곤란하다. 자, 미국과 중국은 1950년 6.25 전쟁에서 미군은 5만 명 가까이, 중국군은 15만 가까이 서로 사망하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서로 원수죠. 그런데 1972년 키신저하고 닉슨이 방문하면서 79년 수교를 했습니다. 근데 서로 공산국가 이념 문제가 안 풀렸는데 풀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월남을 미국이 지원해서 싸웠었는데 공산 베트남이 합병해 버렸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이 다시 베트남하고 공산 베트남하고 수교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념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왜?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이념 대결에 갇혀 있다. 이러면서 자, 이 지정학적 조건을 이용하자. 그래서 남북이 화해를 하자라는 게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서평에 나올 쭉 보면. 제가 이 책 이론에 대해서 김동기 선생도 많은 걸 보고 고민해서 이 책을 썼고 마한의 이론 또 기타 이제 지정학자 이론 여러 사람을 인용해서 썼는데 제가 하나씩 반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기 전에 이미 공산국가의 우두머리인 소련과도 수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등등 공산권 나라들과도 많은 수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공산국가 중국하고 수교를 했다는 게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에요. 물론 소련과는 전쟁을 하진 않았죠.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면이 있지만 냉전이 치열한 상태도 그냥 유지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이 72년도에 왜 키신저하고 닉슨이 방문하고 79년도에 중국하고 수교를 하느냐? 이념 문제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공산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죠. 그게 키신저의 대전략이잖아요. 공산세계가 중국하고 소련이 한편이 돼 있으면 힘든데 이걸 분열시키면 쉽잖아요. 그래서 큰적인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간질시킨 거지 않습니까? 쐐기를 박은 거잖아요. 그 왜 그러냐? 이 둘이 서로 다투고 있었거든. 수정주의하고냐, 교조주의냐 다투고 있고 패권 싸움 하니까 미국이 약한 쪽은 약한 중국을 도와주면서 딱 끌어당겨서 이간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거지. 그래서 미국이 그게 실패했으면 또 문제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79년부터 한 12년 지나서 91년도에 소련이 붕괴하잖아요. 미국의 대전략이죠. 왜 이 문제는 김동기 선생이 못 보냐 이겁니다. 저는 계속 이 문제를 보고 있는데. 예, 이념 다른 나라하고 국교 맺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더 큰 적을 죽이는 겁니다. 또 하나, 미국이 공산 베트남과 수교했습니다. 자, 왜 수교했습니까? 그때는 중국이 자꾸 한 5년쯤 되죠. 자꾸 팽창을 나갔답니다. 근데 중국에 반발한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있는가 하면 베트남, 공산 베트남이 반발합니다. 이 공산 베트남이 통일되고 났을 때 상당히 반중으로 나가. 그전까지는 중국에 쩔쩔맸는데 통일하고 나서는 반대로 나가니까 중국이 쳐들어갑니다. 그걸 베트남이 때려 부셔요. 중국하고 중월 전쟁이 붙었는데 중국이 쳐들어갔다 집니다. 중국은 그 졌음에도 불구하고 월남을 징벌했다고 징월 전쟁 그러는 거, 국제적으로는 중월 전쟁 그러는데 중국이 진 전쟁이에요. 그걸 딱 보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또 똑같아요. 공산 베트남을 내 편 만들면 될 거라서 수교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공산 베트남이 중국에 맞서고 있어요. 1대1로 하는 중국에 대해서. 자, 왜 이걸 못 보냐 이거예요. 더 큰 적을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중국과 수교하고 지금 중국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베트남과 수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강대국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들이 욕심을 내면. 그러면 우리가 강대국이 돼야 되는데 강대국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사이즈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강대국이 허용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대국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이 중국하고 수교해서 어떤 그때가 내 땅 뜨라 그래갖고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공산 베트남이 베트공으로 하여금 적화
혁명을 완성하게 한 다음에 통일로 들어간 겁니다. 냉전이 약간 와야 되는 대탕트를 이용해서 공산 베트남이 통일한 겁니다. 그 반대로 서독은 소련이 힘이 없고 미국한테 군사적 정치적으로 밀려갖고 코너에 몰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동유럽 공산국가에서 막 데모가 나고 했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촛불 시위를 일으켜서 무너뜨리고 흡수압병한 겁니다. 이 분단국은 스스로 하기 너무 힘이 딸려요. 신라조차도 백제를 통합할 때 당나라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당나라가 고구려랑 싸우는 틈을 이용해서 먼저 백제를 당나라가 차지했는데 그걸 뺏어오는 그런 모양으로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미중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기는 상황을 이용해서 북한을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강대국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 부분을 김동기 변호사는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많이 공부하셨고 많이 보셨는데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79년에 중국하고 미국이 수교하고 95년인가 베트남하고 공산 베트남하고 미국이 수교했을 때 북한은 왜 한 2005년 전에 핵무기 만들기 전에 미국과 수교를 못했냐 그러는데, 간단합니다. 북한이 우리를 잡아먹어서 공산주의로 통일하면은 공산 한반도는 미국과 수교할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떼어내기 위해서 북한이 통일한 한반도를 떼어내기 위해서 수교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통일을 할 바에는 우리가 북한을 통일하는 게 낫지. 그럼 우리는 더 엔티 중국으로 갈 테니까 미국이 더 좋죠. 그게 안 되니까 미국이 차선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서독이 동독을 먹어주니까 미국이 그걸 힘을 이용해서 소련을 붕괴시키는 건 가는 거고, 인도 차이나에서는 공산 베트남이 민주 베트남을 먹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그걸 이용해서 반중 노선으로 가는 거고, 한반도에서라면 우리가 북한을 먹어주면 더 좋죠. 중국 붕괴가 더 좋죠. 북한이 우리를 먹는다면 어렵게 중국 붕괴로 가겠죠. 미국은 공산주의 베트남이 통일하기 전까지는 공산 베트남과는 월맹하고는 수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독하고는 수교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왜냐? 그거는 72년도에 동서독이 별개의 나라가 되기로 하면서 우리 한국과 일본이 서로 인정하면서 기본조약을 맺듯이 기본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다른 겁니다. 이거. 서독은 통일을 포기하고 있다가 저를 찬스가 오니까 후다닥 통일해버린 거예요. 아닌 척하다 싹 먹은 거고, 베트남은 계속 먹겠다 하다 먹은 거고, 우리 이제 계속 먹겠다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 거고. 이런 거를 모르고 지정학만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누가 이 통일 문제, 어떻게 통일할까의 문제 해결을 하지, 이 조건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지정학적 유리가 우리한테 있다 얘기하는 헛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이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그 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책은 전혀 해법이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로또만 맞을 수 있으면 부자가 된다. 확실하죠. 부자가 되는 방법 알죠. 근데 로또를 당첨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럼 그건 헛꿈이고 개꿈이지.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읽어보라 그랬고, 자기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해수부 공무원이 죽는 거를 모른 척하고 있었고, 살려고 온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내고, 북한 어선들이 선박이 NLL 넘어오면은 무조건 돌려보내고 싸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핑계 대는 것 같은데 정말 국제정치학 지식이 짧은 사람입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국제정치를 하고 한국의 통일정책을 밀었다고 하면 이거는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친해야 된다, 같이 지내야 된다. 지금 같은 동포인 유튜버가 떠드는 거에 대해서 못 참아서 고소하는 양반 아니에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우리랑 하나가 될 생각이 있어요? 김정은이는 우리한테 안 먹히려고 핵을 개발한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잘해주고 그냥 욕 먹으면 해준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배신했잖아요. 쟤는 우리랑 합칠 의지가 없다니까. 자기끼리 살고 싶은 거고, 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를 먹으면 먹지 우리랑 같이 섞이는 거 원치 않는다니까. 아니 문재인만큼 친북을 해준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뒤통수 쳤잖아요. 문재인은 아직도 쳐다보고 나는 안 변했어 그러지만
이거는 스키초프레니아,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이 지정학의 힘을 보라고 권한 이 대통령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이렇게 쭉 만나보면 그분들 사상이 크지 않다는 걸 많이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걸 쭉 보면 저분이 인덕이 있어서 저분이 제복이 있어서 저 자리에 갔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문재인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 정도 소견밖에 안 되니까 이인영이나 서서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 써서 남북 문제를 그렇게 끌고 갔던 겁니다. 이제 적나라 한 본인의 한계가 다 드러났습니다. 로또 맞을 방법은 없으면서 로또 맞기만 하면 강국이 된다 하면서 강국될 준비를 꾸는 이게 뭐예요? 사상 누각이죠. 이런 허황된 사람입니다. 지정학의 힘이 그의 인식 범위였구나. if 조건을 해결하지 못한 문재인의 헛꿈, 몽상,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가 그런 망상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사지에 몬 거에 대해서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